지난 2017년 2월 2일 대구의 한 병원에서 불가능에 도전하는 수술이 진행됐습니다. 수술대에 오른 이는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왼팔이 잘린 절단장애인 손진욱 씨. 2년의 기다림 끝에 공여자가 나타나 이식 수술을 하게 된 겁니다. 피부를 이식한다는 거, 남의 피부를 다른 사람에게 이식한다.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육, 뼈, 골수, 손톱, 신경, 혈관 이런 여러 가지 조직들을 한목에 옮기니까 일반적인 한 개의 세포를 옮겼을 때의 거부 반응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강하게 일어날 것이라 이 팔 이식을 하고 나서 자기 팔이 아닌 남의 팔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면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수부외과 전문의 10명이 참여할 만큼 복잡하고 어려운 팔 이식 수술. 우리나라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타인의 장기가 수혜자의 몸에 오자마자 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진행되면은 거기서 막바로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초급성 거부 반응이 있고, 그런 거부 반응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하느냐, 그게 수술의 최종적인 성공이 될 것 같습니다. 최전방에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피부는 면역 거부 반응이 가장 심한 조직 중 하나입니다. 팔 이식 수술이 세계에서도 성공 사례가 많지 않은 이유죠. 끔찍한 절단 사고와 이식 수술로 힘겨운 30대를 보낸 손진욱 씨는 현재 한 대형마트에서 두 손을 움직여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뭐 이거 왼손도 어느 정도 정리됐고 이게 좀 편하죠, 이게 작업하기가. 꿈 같은 일입니다. 이제 이식 직후에는 이제 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손이 이제 부어 있었고 좀 크고 작은 거부 반응이 좀 많았었는데 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반대 이식 받은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그런 좀 이제 어떻게 이식 받은 손에 땀이 날까? 좀 그런 신기한 기억도 있고 그 이제는 뭐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미용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큰 불편함 없이 감사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손을. 수술 후 7주째 그리고 석 달 후 두어 번 심한 거부 반응이 일어나 치료를 받아야만 했는데요.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이제 타인의 몸을 이식을 받게 되면 이제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12시간 간격으로 아침 10시, 저녁 10시에 그렇게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을. 손진욱 씨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하고 두 달에 한 번씩 거부 반응을 체크해야 합니다. 움직여 보실래요? 손 감각은 어때요? 힘은 쥐어져요? 네, 힘은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괜찮아지는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인삼을 조금 복용을 한다든지 그러게. 이런 부분 동시 가능을 한지 보약을 먹는다든지. 추가적인 약을 드시거나 할 때는 이제 이 쓰고 계신 면역 억제제하고 상호작용 같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잘 모르는 약들은 일단은 조금 검해 주시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이식 수술 후 숙명처럼 따르는 거부 반응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자기 아닌 장기라든지 조직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우리 몸에서 임파구 같은 것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이식했는 분들에서는 모두의 공통적인 관심이고 해야 될 방향입니다. 결국 거부 반응이 곧 면역 반응이란 얘긴데요. 인간의 몸은 다 비슷해 보이지만 온전히 똑같을 수 없는 고유한 존재란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식 후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중심에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몸은 75조 개의 세포의 서식처인데요. 각 세포는 자기 고유의 기능을 갖고 생명 활동을 수행합니다. 그런데 세포에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나와 내가 아닌 것을 구별하는 분별력이죠. 모든 세포에는 자신만의 클래스 1 MHC라는 단백질 표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유의 이름표 같아서 다른 이름표를 단 내가 아닌 것들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 클래스 1 MHC의 모양도 사람마다 다른 것이죠. 면역 반응의 가장 기본은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 자기와 비자기를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병원성 미생물과 같은 남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 식별이 확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아닌 모든 것은 잠재적인 위협자야. 이런 식으로 면역계가 발달했다고 좀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맞는 답일 것 같습니다. 이식을 거부할 정도로 이름표를 붙여 나와 남을 분명히 구분하는 건 놀랍게도 종의 생존을 위한 진화였답니다. 만약 우리의 방어 체계가 모두 똑같다면 치명적인 질병 하나로도 인류가 전멸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참 알면 알수록 놀라운 몸속 세상입니다. 자, 그럼 우리 몸의 기본 단위인 세포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우리 몸속 세포는 200종류가 넘는데요. 그것들은 저마다의 자리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분화되어 있습니다. 그중 면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건 백혈구. 그것은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성숙한 뒤 혈액과 조직으로 이동합니다. 우리의 몸은 역할에 따라 소화계, 골격계, 신경계 등 11개의 계통으로 나뉘는데요. 백혈구가 모여있는 림프절과 그것의 통로인 림프관을 통틀어 림프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혈관과 나란히 달리며 중요한 면역 기능을 수행하죠. 백혈구는 마치 잘 훈련된 무술의 고수처럼 온몸을 지킵니다. 마치 군대처럼 말이죠. 백혈구가 상대해야 할 대표적인 외부 침입자는 세균과 바이러스인데요. 우리는 그것들의 침입을 감염이라고 부릅니다. 원주에서 만난 무술의 고수도 치명적인 감염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 괜찮아. 넘어져도 돼. 괜찮아. 오케이? 여러 무술의 화려한 동작을 발전시킨 마샬아츠 사범 이병범 씨. 지난해 8월 코로나19가 그를 덮쳤습니다. 체육관에서 그를 포함해 5명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겁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몸살 기운이 있는 거예요. 뼈마디가 쑤시거나 근육에 힘이 안 들어가거나 이러면서 이제 좀 발열도 있었고.
처음엔 단순 감기 몸살인 줄 알았는데 며칠 후 그는 청청병력 같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역학조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서부터 걸렸는지도 몰라요. 이런 개인정보들이 다 돌아다니고 진짜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었어요. 그는 곧바로 음압병동으로 이송됐고 코로나 환자에게 나타나는 증세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증상 중에는 대표적인 게 발열, 그다음에 저처럼 뭐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좀 많았고 기침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고. 우리 몸은 기침을 통해 침입한 바이러스를 밖으로 배출하고 체온을 올려 침입자의 증식을 억제하죠. 우리가 열나고 춥고 근육통, 관절통 이런 것들이 다 이 세균이 왔다, 또 바이러스가 침투했다라는 신호를 또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일종의 급성 염증 반응을 일으킨단 말이죠. 염증은 비유하자면 적과의 싸움, 전투예요. 자, 그럼 백혈구가 어떻게 전투를 벌이는지 잠깐 볼까요?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즉각 전투태세를 갖추는 면역세포들이 있는데요. 우선 몸집이 큰 대식세포, 그리고 몸이 날렵한 호중구, NK세포란 이름으로 더 잘 알려졌죠? 자연살해세포. 이들이 백혈구의 60%를 차지하는 선천 면역세포의 대표 선수들입니다. 평소엔 온몸을 돌아다니며 위험한 것이 없는지 정찰을 하죠. 드디어 그들에게 적의 침입이 감지됐습니다. 우선 대식세포가 거침없이 다가가 전투를 시작합니다. 대식세포는 뭐 영어로는 매크로파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름 자체가 대식세포의 식자가요, 먹을 식자입니다.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은 이 대식세포 같은 경우는 이게 내 거가 아니란 걸 인식한 다음에 바로바로 잡아먹습니다. 강력 청소기가 이와 같을까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빠른 속도로 침입자를 먹어치웁니다. 이야. 잡아먹고 이 대식세포는 먹은 다음에 그걸 다 소화 분해시킵니다. 대식세포를 잇는 다음 선수는 호중구입니다. 호중구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로는 뉴트로필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별명으로 부를 때 스파이더맨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물을 쏘는 뛰어난 기술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라는데요. 호중구의 특기는 DNA를 이용한 살해 기술입니다. 이 DNA 유전자를 이 호중구는 굉장히 색다른 식으로 이용합니다. DNA가 실제로 이제 끈끈하거든요. DNA를 그냥 끈끈이 물질로 이용하는 거예요. 끈끈이요? 호중구가 자신의 DNA를 그물처럼 막 세균을 만나면 막 뿜어냅니다. 뿜어내면은 막 세균들이 거기 엉겨가지고요. 더 무슨 활동을 못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호중구는 자살 특공대라죠. 호중구는 그러고선 죽습니다. 그러면 이 호중구가 세균 근처에 가가지고 이거를 그 DNA 그물을 쌌고 자기는 죽었고 이러한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고름입니다. 고름. 농이라고도 하는 것이죠. 자, 다음 선수의 활약도 기대되는데요. 이 선수는 이름부터 무시무시합니다. 자연 살해세포. 영어로는 NK셀, NK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추럴 킬러예요. 이 킬러의 주요한 기술은 폭파. 세포 안까지 침입한 적을 맡아서 죽이는데요. 그럼 뭘 죽인다는 얘기냐? 진짜 신기할 정도로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바로바로 죽입니다.
그린자임이란 효소를 무기로 활용하는데요. 연쇄살인까지 감행합니다. 이게 바로바로 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더 이상 증식을 못하게 빨리빨리 이제 이걸 제거해 주는 것이죠. 이들은 서로 기민하게 협동하며 적을 물리칩니다. 이 선천면역 시스템은요, 굉장히 재빠르게 작동을 해요. 내 몸에 어떤 병원체가 침입하면은 몇 시간 만에도 이건 금방금방 작동을 하는데, 바이러스나 세균이 일단 한번 증식하기 시작하면 이걸 끝까지 제거해주는 정도의 파워는 없어요. 힘이 좀 약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적응 면역, 후천 면역이 되겠습니다. 선천 면역에 이어 작용하는 적응 면역은 그 힘을 발휘하려면 적어도 4-5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력하다. 이것이 작동을 제대로 해야지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천 면역과 적응 면역은 우리 몸을 지키는 두 개의 기둥인데요. 그 도움으로 이병범 씨도 코로나라는 적을 무찌른 겁니다.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그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몸을 단련시킵니다. 아무래도 안 좋은 얘기들만 몸에 되게 안 좋다, 뭐 후유증도 있다, 폐 기능이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스스로 불안해서 매일 밤마다 뭐 9km 뛰고 이제 등산도 하고 이러면서 더 체력을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자부했던 병범 씨지만 코로나를 겪으며 새삼 깨달은 건 누구도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낯선 것에 노출되는 숙명을 가졌습니다. 이 위험에서 살아남기 위해 면역계가 발달하게 된 거라지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귀한 생명체가 세상 밖으로 나올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손진욱 씨의 첫 아이입니다. 팔 이식 수술 후 결혼을 한 손진욱 씨가 아빠가 될 준비를 합니다. 두 팔로 아이를 안는 꿈을 여러 번 꾸었다는 예비 아빠. 그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면역의 관점에서도 출산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모태라는 안전지대를 벗어나 온전한 노출을 경험하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너무 걱정할 건 없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의 첫 호흡. 그 호흡을 시작으로 백혈구 속 호중구의 수치가 급증합니다.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예비군이 배치된 셈이죠. 엄마 얘기 잘 듣고 이제 하나는 드릴게요. 잠깐만. 그렇게 급증했던 호중구는 생후 4-5일이 지나면서 감소하고 안정을 찾게 된다네요. 제가 많이 드리니까 이렇게. 아빠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그러니까 산모는 본인이 자연적으로 걸린 감염병 또는 인공적으로 백신으로 접종 후에 생긴 그 감염병에 대한 항체, 이 두 가지를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이미 전달을 해주고 충분히 전달된 상태에서 출생이 되면 신생아는 이미 엄마로부터 받은 각종 병원체에 대한 항체로 무장이 되고 있어서 세상에 나온 순간 당장의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 일종의 마중물처럼 정착하는 데 도움을 받는 부모로부터 그 전달받은 독립자금인 거죠. 엄마에게 받은 첫 선물이 면역이라니 참으로 신비롭네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산모로부터 전달된 항체는 상당히 이제 신생아를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15살까지가 면역세포의 폭풍 성장기인데요. 스스로 환경에 적응하며 자기만의 면역세포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별거 아닌 것 같은 아이들의 행동에도 면역을 성장시키는 비결이 녹아 있습니다. 코는 폐전선의 방어 시스템. 공기 중 수많은 세균과 먼지는 코 안을 지나며 걸러집니다. 노리개 젖꼭지는 코 호흡을 익히는 훌륭한 도구죠. 우리 몸에는 면역 세포를 형성하고 성장시키는 주요 기관이 따로 있는데요. 편도, 가슴샘, 간, 장, 골수가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배밀이와 기어다니기도 면역 성장을 위한 중요한 행위. 배밀이로 다니면 장을 자극해 장관 면역이 활성화되고요. 또 기어다니며 뼈를 자극하면 골수가 자극을 받아 면역 기능이 좋아진다니 참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면역에 있어서는 그 어떤 장기보다 특별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가슴뼈 중앙에 자리한 가슴샘입니다. 가슴샘, 흉선은요, 굉장히 특이한 장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 때는 굉장히 커요. 그러다가 한 사춘기를 지나면 급격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중장년층을 넘어서 노년층을 갈수록요, 거의 없어집니다. 이런 장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럼 흉선은 약간 비유를 하자면 교육학교예요. 교육기관이에요. 선천 면역보다 강력한 적응 면역 세포. 그 중에서도 흉선에서 훈련된 정예 부대원인 세포 얘기를 할까 합니다. 바로 T세포입니다. 골수에서 만들어져 흉선에서 훈련되는 T세포는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과 바이러스를 정밀 타격해 즉각 해치우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세계적인 면역학자인 마크 데이비스는 T세포의 아버지란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그 역시 T세포의 다양한 역할을 강조해 말합니다. So many immunologists remember you as a scientist who discovered the TCR gene, the T cell receptor. So T cells are part of a whole system called the immune system. But I would argue that T cel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parts of the system because they orchestrate many aspects of the immune system. They are kind of the most precise detectives to find out what's foreign, something, a virus, a bacteria, or something coming in. 그가 이처럼 T세포의 능력을 칭송하는 또 다른 이유는 전체를 조망하고 전투를 지휘하는 능력 때문입니다. T세포의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사령관의 역할입니다. 이런 의사소통에서 가장 좀 가운데에서 좀 조율자 역할을,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T세포가 하는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T세포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B세포를 깨우기도 하는데요. B세포는 항체라는 무기를 가진 가장 강력한 저격수죠. 여기 우리 몸에 들어온 침입자가 있습니다. 강력한 방어 체계에도 불구하고 선천 면역의 장벽을 뚫고 침입한 병원균. 그들은 엄청난 속도로 분열을 하며 나의 세포를 감염시킵니다. B세포가 만들어낸 Y자 모양의 항체는 온몸을 돌아다니며 항원을 찾습니다. 발견 즉시 그것을 결박해 세포 안으로 침투하는 걸 막습니다. 쉽게 말해 항체는 표적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게 설계된 정밀 유도 미사일입니다. B세포는 기억력도 좋아 똑같은 녀석이 나타나면 발빠르게 대량의 항체를 발사합니다. 감염을 이겨낸 사람의 몸에는 위험 물질을 무력하게 만드는 무기가 하나 더 드러난 셈이죠. 이 항체는 Y자처럼 많이 그립니다. 실제적으로 이 Y자처럼 생긴 항체 끝부분, 여기가 항체들마다 다 다르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결국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항원과 붙는 그런 부위거든요. 그럼 제가 이건 동그랗게 그렸고 이건 약간 사각형으로 그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모식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것들은 동그란 세균을 잡는 데 더 중요한 거고요. 이것들은 좀 네모난 세균을 잡는 데 중요한 거고요. 모든 항체들이 우리 몸에 다양한 종류가 구비되어 있다가 A 바이러스는 A 항체가 B 세균에 대해서는 B 항체가 작동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식으로 결정될 수 있다. 마치 열쇠가 자물쇠 안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같은 홈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원을 무력화시키는 마법의 열쇠. 그 비밀은 항원과 만나는 항체의 날개 끝부분에 있는데요. 적의 종류에 따라 유전자 조각을 조합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항체의 수가 무려 1조 개 이상입니다. 여기 숲에서 볼 수 있는 풀, 돌, 열매들을 다양하게 모아뒀습니다. 유치원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용해 작품을 만드는데요. 색깔이 노란색이. 저마다의 취향과 개성으로 자연물들을 조합해 자기만의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 똑같은 것이 없습니다. 아이들의 수만큼이나 서로 다른 조합. 우리 몸속 항체의 다양성이 이와 비슷한 게 아닐까요?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경이로운 인간의 몸. So this is a real genius thing that happened sometime in the vertebrate evolution. It's not in invertebrates, it's just invertebrate. So the way the immune system solves this problem is ingenious, which is it creates a huge amount of diversity that would cover anything that happens, that evolves in terms of a protein. 수많은 병원균들이 호시탐탐 우리 몸을 노리는 현실. 그러나 노출을 두려워할 수만은 없습니다. 면역이란 통장에 저금을 하듯 다양한 환경을 접하며 더 많은 항원을 만나야 항체 부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면역에서 배워야 하는 건 바로 노출을 통해 성장하고 단련된다는 것. 이것이 면역이 자신의 힘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인류가 면역세포의 존재를 알게 된 건 불과 130여 년 전. 그 후로 면역학은 면역세포가 작동하는 놀라운 일련의 과정을 확인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어떤 기계도 따라올 수 없는 정교함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생명의 특성은 굉장히 정교한 거다 이거죠. 이 진화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점점 더 이 정교성이 높은 쪽으로 새로운 것이 출현하는데 신체에는 미생물들이 많이 출입을 해요.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데 그 미생물 중에는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것만 특별히 잡아서 처리하는 기구가 우리한테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면역 체계죠. 몇십억 년을 통해서 서서히 이렇게 다 그 경험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죠. 면역의 역사가 말합니다. 지금 비록 낯선 바이러스 때문에 긴 터널 속을 걷고 있지만 무엇보다 정교한 우리 몸은 언젠가는 그 답을 찾아낼 것이라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면역세포가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엘리 씨가 그 과정에 있습니다. 별탈 없이 성장기를 보낸 엘리 씨. 그런데 대학교 3학년이던 2년 전부터 몸에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4월 12일 37.5도의 미열이 나기 시작했고 39, 40도의 고열이 계속되었다. 의사 선생님은 매우 진지한 얼굴로 2주 안에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사망할 수도 있다고 했다. 희귀병이었습니다. 병명은 1차 면역 결핍증. 유전자 변이로 인해 비세포를 만들지 못하는 혈액 질환입니다. 골수에서 비세포를 만들지 못하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4차례의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야 겨우 고열이 내렸습니다. 지금 골수 이식을 위한 준비 물품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거, 이게 엄마 거? 지금으로선 공여자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1차 면역 결핍의 유일한 치료법. 새로운 골수를 받아 비세포를 만들어야 합니다. 선생님이 해준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엘리한테는 나를 지켜줄 군인이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T세포는 뭔가 들으면 저기 왔다라고 알려주는 정보망이래요. 그러면 이제 실제 정보가 들어왔으면 실제 싸워야 되는 군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엘리한테는 나가서 싸울 군인이 없는 거라고. 지난해 9월 28일 엘리 씨가 퇴원일을 기약할 수 없는 병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택식 식사? 선택식 뭐 먹을 건데? 응? 역시 먹는 거에 관심이 많아. 오늘은 9월 30일 첫 항암 시작하는 날입니다. 골수 이식을 시작하기 전 엘리 씨는 항암 치료부터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백혈구 세포를 우선 제거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 무엇보다 감염을 조심해야 하기에 엘리 씨의 항암 치료는 무균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앉아. 조금이라도 앉아서 힘드니까. 무균실 어제 저녁 들어온 이후부터 계속 토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엘리 씨의 얼굴에선 옅은 미소도 찾아보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빠가 병문안 오고 이래도 이렇게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그것조차 힘들어서 아빠 얼굴을 제대로 못 봤었어요. 견뎌야만 하는 시간은 늘 더디 갑니다. 무균실에 들어온 지 7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날인데 한 2시간 정도 후에 이식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그 혈액세포에서 결국 면역세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엘리 씨처럼 면역결핍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인 이제 면역력을 회복해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세포들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엄마가 되는 혈액세포를 이제 넣어주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이제 새로운 조혈모 세포가 이식되면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 등을 모니터하며 세포의 안착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균실에 있는 동안에는 밥도 거의 못 먹고 잠도 하루에 1시간도 못 잤던 것 같아요. 한 달에. 네. 그래서 그 밤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그 밤이 너무 끔찍했어요.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엘리 씨는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마주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잘 살아남으려면 변화를 빨리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죠. 세상사가 그렇듯 우리 몸에서도 수많은 변이가 일어납니다. 자기 세포의 변이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암인데요. 보통 우리 몸에선 하루 평균 5,000개의 암세포가 생겨나죠. 그것을 찾아내고 죽이는 일 역시 면역세포의 역할인데요. 암세포와의 힘겨루기에서 주도권을 놓치면 그때 발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면역계의 특징이 뭐냐면은 한 2, 3주, 3, 4주 이 정도는 굉장히 그 적을 없애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다가 이게 없어지지 않으면은요, 자기를 브레이크를 걸어버려요. 내가 이렇게 웬만해서 없어지지 않는 거를 없애려고 더 노력하다간 괜히 내 몸에 손상만 더 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걸 용인해버리고 오히려 면역 반응이 좀 약화되는 쪽으로